캐나다 집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실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도 오늘은 얘기 많이 해 주실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니까. 네. 오늘 캐나다에서 이사 많이 다녀보셨나요? 저는 많이는 아닌데 BC에만 사신 거죠? 네, BC에만 살았어요. 네. 저도 이사는 진짜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다닌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만 살았을 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살았을 때도 있고 다양하게 경험이 있죠. 저는 이제 주를 이동해본 입장으로 네. 가장 조금 살았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본 것 같네요. 주 이동은 사실 한국에서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올 때 아마 한국에서 인도 뉴델리 거리 정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번은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이야. 네. 맞아요. 캐나다는 그러면 보통 포장 이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다 집어넣고 크레인 와서 딱 가잖아. 해주고. 그죠. 네. 그리고 저쪽 이제 뭐 그 베란다라고 하죠. 네, 거기로 네. 이렇게 딱 올라와서 다 싣고 내려오고. 네. 캐나다는 거의 한 두세 명 정도가 와가지고 네. 완벽하게 준비된 박스와 가구들만 옮겨줍니다.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자기가 정말 발품 팔아서 네. 박스도 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집 자체를 이제 사지 않고 렌트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케아가 인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 이케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캐나다는 또 아이케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아예 원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케아가 맞는 건가요? 이케아죠, 이케아. 오케이. 근데 이케아 가구들이 네. 한 번 이사를 하면 이게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삐그덕거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한창 이사를 많이 다닐 때는 똑같은 그 이케아 가구를 한 두세 번 살 수밖에 없었던 데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다리 하나가 안 되고. 안 맞아요. 되고. 베드 프레임 소리 나고.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캐나다 집에 대한 좀 일반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집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솔직히 이제 캐나다 안에서도 주거 형태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네. 집의 형태는. 근데 가장 이제 흔한 게 총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디태치드 하우스 해가지고 이제 단독 주택, 네. 그리고 타운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시는 게 거의 콘도인 것 같아요. 지금 콘도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도 제일 편하고 타운홈이나 하우스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이제 콘도에 살고 있거든요. 싱글 여자로서 살기에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보통 제일 작은 단위로 이제 콘도를 이용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타운홈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큰 편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하우스 대략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타운홈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극소수 분들은 콘도가 전혀 없는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15년 전만 해도 사실 밴쿠버는 타운홈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콘도 아니면 무조건 하우스고 타운홈은 하우스에서 다운사이징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였는데 사실 요즘은 또 굉장히 작은 타운홈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콘도는 아파트,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하우스, 하우스. 이해가 될 겁니다. 타운홈이라는 구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우스 같이 집을 지어요. 네. 그리고 똑같은 집을 한정된 공간 안에 뭐 20세대, 40세대를 넣어놓고 같이 주거를 쉐어하면서 공간을 나눠서 쓰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땅 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네. 투베드 타운홈도 있고 원베드 맞아. 타운홈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스택 타운홈 해가지고 네. 이제 1층에는 거의 이제 원베드룸 콘도 들어가고 그리고 2층부터는 이제 타운홈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은 엄청 흔해졌어요. 밴쿠버. 특히 밴쿠버 지역도 그렇고 이제 집이 2개가 붙어 있는 거 이제 말씀하신 게 듀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컴플렉스 안에 뭐 타운홈도 있고 듀플렉스도 있고 관리는 다 같이 하는 거죠. 스타라트 컴퍼니에서. 그리고 주거 형태가 조금 다양한 만큼 렌트 형태는 뭐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렌트 안에서도 굉장히 쪼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네. 쪼개미 정말 캐나다에 와보시지 못한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까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존재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 왔었을 때 코업으로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때 다운타운에서 덴에서 알았어요. 덴이 이제 방의 형태긴 하지만 창문이 없고 옷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창고를 쓰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타운 경우에는 이제 렌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룸까지도 이제 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딱 싱글 베드 하나 딱 들어가고 이제 캐비넷 하나만 둘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불 끄면 완전 깜깜해지는. 근데 그런 창문이 없으니까요? 창문이 없으니까. 숨을 쉴 창문도 수가 없고 없겠는데요. 그리고 옷장도 없기 때문에 옷장이 이제 저는 밖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거의 한 여자분 한 5분 살았었나? 2+10에서 6명이? 5명이? 5명이네.
흔한 거죠. 극한의 흔한 거죠. 효율이네요, 진짜. 아니, 네. 베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네. 근데 곱하기 2, 아하. 2명이 살 수 있는 거고 된 써 있으면 1명이 더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도. 거실에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베란다에도 사는 경우도 존재하고 막 솔라리움 이제 네.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집과 좀 이제 외부 공간의 그 사이인 곳에 네. 거기에서도 거주하기도 하고 근데 저 정말 왜- 흔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야기만 들었지 네. 네.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줄은 몰랐었어요. 네, 다운타운 경우에는 진짜 되게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이제 유학 오셨거나 아니면 네. 이제 워홀로로 오셨을 때는 네. 그쵸 아무래도 그 다 운전 안 하실 네. 거니까. 거기에만 있어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거기 살다 보니 이게 밀집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네. 집안에 뭐 4-5분씩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괜찮긴 했는데 한 번 이제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다시는 이제 못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20대 때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추억인가요, 약간? 그때 기억이 그래도 나긴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캐나다는 아니지만 저는 얘 유학 갈 때 작은 방에 남자 셋이서 잤거든요. 와. 이게 군대 수준 아니에요? 거의 그런 느낌인데 이게 셋이서 일자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제 서로 이제 누우면 내 머리가 친구의 다리 아래 있고 그 친구의 머리는 다른 친구 다리 아래 있고 이렇게 교차로 잔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문만 두고 디귿자 네 형태로요? 디귿자로 그건 너무 네. 너무 익숙해요. 그렇게도 잡았습니다. 와, 와. 그렇구나. 근데 학생일 때는 이제 그런 주거의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저도 그런 분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긴 해요. 저 이렇게는 못 할 것 네. 같아요. 좀 그래서 제 익숙한 방이 경험을 있어야 하셨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살아보니까 아. 네, 그래서 학생 때는 뭐든 좋습니다. 네, 해보고 음. 자기가 더 원하는 거에 투자하고 그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파트였어요. 이게 콘도랑 조금 다른. 그래서 제가 알기로 주인분이 계시고 이제 유닛이 14개. 동시 관리. 아파트먼트. 네, 아파트먼트. 네네. 네, 정말 아파트. 음.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토론토 콘도로 가서 쭉 살다가 음. 이제 여기 밴쿠버 쪽. 근데 아마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이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이 이사를 다녔을 텐데 그렇죠. 이게 캐나다가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네. 교통체계가 그렇게 잘 돼 있는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직장이 바뀌거나 내가 다니는 학교가 바뀌면 이거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극단적인 예시지만 제가 로이드까지 집에서 출발하면 1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차로 가면 바로 가죠. 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버스까지 타러 가는데 15분, 버스가 30분에 한 대가 있고 아하. 그러면 맞아요. 1시간을 잡고 가야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출퇴근이 걸리면 저 그리고 여기가 버스가 오면 항상 시간이 고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트레인역 근처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팁이라면 네, 일단 갈아타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 환승의 네, 개념은 없습니다. 환승하려고 그냥 하면은 쭉 가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좀 더 멀더라도 한 한 번에. 번에 갈 수 있는 게 맞지. 이거 맞아요. 환승하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그리고 뭐 버스 증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안 와요. 네, 사라져요, 그냥. 네. 저는 놀랬던 게 이제 버스 정류소에 여기 스케줄이 적혀 있는 거 종이로. 네. 그냥 진짜 아날로그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버스 봉 안에 네. 돌리는 네, 맞아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 있어 아직도. 네.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걸로 시간이 보이잖아요. 야, 그렇다고 꼭 그걸 지키는 것도 아니라서. 아, 그렇죠. 맞아. 마음이죠, 뭐 자기 음. 마음이에요. 네, 써 있어도 한 10분 전에 가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투자적인 얘기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부동산은 요즘 어떤가요? 많이 슬로해졌어요. 네. 되게 부동산 좀 트렌드가. 부드러운 표현을 하셨네요. 네. 부드럽게 최대한. 왜냐면 그만큼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그만큼 매물들이 이제 팔려야 순환이 되는데 팔리는 속도가 현저히 지금 줄어든 상태라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근 한 5년으로 볼 때랑 조금 더 길게 한 20년 정도로 볼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적으로 밴쿠버나 아니면 부동산이 좋았던 곳은 셀러가 항상 강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부동산을 팔면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쌓였던 자연스러운 백데이터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샀을 때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데 지금 영상 시청하는 시점으로서는 사실 확실하게 부동산이 슬로우하죠. 네.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이 밴쿠버, 캐나다 부동산은 사실 외부 자본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들고 경기가 어려울 때면 들어올 돈도 없겠죠.
이민자들이 갖고 오는 리소스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캐나다 안에서 만드는 가치가 적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네네. 부동산이냐, 뭐 주식이냐, 아니면 뭐 다른 대안 투자냐 요즘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 약간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마음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맞- 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모기지 브로커시니까 최근에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네. 모기지 리뉴얼, 금리가 많이 변동했는데 리뉴얼은 기간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리뉴얼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2020년 3월 집을 샀다라고 가정해 보면 네. 보통은 5년짜리 장기 계약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제일 낮게 봤던 거는 1.49% 네. 5년 고정이 있었습니다. 변동을 했다면 0.99%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고정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5년의 고정이 2025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4에서 5%짜리 페이먼트를 이제 청구서를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네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27년에도 캐나다의 45% 이상의 몰기지가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게 과연 이 리뉴얼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몰기지 디폴트라고 하는 상황이 네.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리고 사실 이게 오면 캐나다는 부동산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막아줘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0.1%, 0.2% 정도 차이면 그냥 그대로 리뉴했습니다. 요즘에는 민감하죠. 여유가 없어요. 네. 네. 한 달에 100불, 200불 차이가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리뉴얼이 부담돼서 나 이자 너무 높은데 그냥 집 팔래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내가 네, 그게 원하는 안 가격에 되죠. 못 팔아요. 그럼 리뉴얼을 한다면 나의 이제 캐시플로우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2025년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룰이 부동산이 시작되는 시점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왜 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왜 하는 거야? 했지만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내가 계약했던 계약 이자에서 2%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몰기지를 받았던 게 너무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보수적인 캐나다의 많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건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바이어의 입장에서 봤으면 네. 이걸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시장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내려가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걸 기대하기에는 이런 폴클로저라든지 이런 레이쇼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짧게 부동산은 어떤 투자인지 한번 의견을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그런 형태에 봤었을 때 주식에 비하면 아직도 안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네,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도 그렇고 이 목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돈이 흘러가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해서 제가 빚을 받긴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몰기지가 있는데 그 몰기지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라인 오브 크레딧이 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빚을 갚는 만큼 그만큼 금액들이 이제 그 제 라인 오브 크레딧이 또 쌓여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베이스를 조금 만들어주지 않나 싶긴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부동산을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이 리턴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사면 5년, 10년 동안 그냥 묻어놓으면 되지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관리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요. 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은데 그 리턴이 돌아오는 시점도 생각보다 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따질 수 있는 바이어가 좀 현명하고 네.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이제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리스크라는 부분은 결국 LTV라고 하는 내가 레버리지가 얼만큼 꼈냐가 조절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을 산다 했을 때 들어가는 목돈 대비 네.
내가 빌려야 되는 자본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거고 네. 내가 내는 이자 그리고 이걸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비교했을 때 네. 실제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고 아니면 렌트를 하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 렌트하는 것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저도 키러님과 같이 뭐 주식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마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 부동산 얘기는 딱히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아마 지금 시장이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얘기만 할 겁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어떤 모임을 가도 다 그 맞아요. 모임의 주제는 누가 집 샀다더라.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다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부동산 이야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분들은 그 부동산이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사는 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시장이지만 내가 이 부동산이 필요한 이유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 공간이, 집이니까요. 네, 집이니까요.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거고 그걸 매매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살 동네와 10년 정도 살 집을 구매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이면 할 게 너무 많고요. 매매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때 이 부동산에 난 오래오래 살겠다의 네. 플랜이 어울리는 것 같고요. 렌트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그 기회비용 대비 내가 자금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네. 중요한 분들이고 실제 렌트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시장이 내릴 거고요. 음. 내가 팔면 시장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가 과연 무릎에 잡을 수 있느냐, 네, 네. 발끝에서 잡을 수 있느냐는 맞아요. 본인의 정말 복이 아닌가.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심리도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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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부동산을 선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캐나다 달러라는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싶지 않아서인 게 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캐나다에 집을 사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져와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US 달러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둘의 이제 현재 가치를 놓고 보려면 대비. 환율도 봐야 되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1대1이었어요. 맞아. 그 긴 시간 동안 1대1이었는데 지금은 1대 뭐 4까지, 4, 5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치는 뭐 30% 이상 지금 조금 더 내려야 현재 가치로 판단이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내가 수익화해서 정말 내 현금으로 쥘 때는 그런 차이도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US 달러 자산 가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한국 원에 대한 가치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지 않으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렌트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캐나다 사는 이웃들의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선에서 한번 편한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크리스탈님은 집을 사시는 이유가 사실 내 집 마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인가요? 그게 처음에 솔직히 사기 전에는 저 몰랐는데 네. 사고 난 뒤에 저는 확 느껴졌어요. 항상 캐나다 온 지 지금 이제 11년이 됐는데 한 5년 전부터 집을 사야지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실천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고려할 게 많았기 때문에 항상 미뤄왔다가 이제 코비드가 터진 거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잠시 일을 안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때 제가 하던 이제 그런 투자들이 좀 잘 네. 됐었어요. 어느 정도 나에게 목돈이 생겼을 때 생각했던 게 그럼 나는 집을 사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게 분양을 계약했었단 말이에요. 막 집에서 오는 안정감보다는 뭐 렌트 지금 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내 집 첫 집 마련을 할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제 첫날 밤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네. 갑자기 어떤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게 말로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그냥 제가 거의 여기서 한 9년, 1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솔직히 캐나다가 제 집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 혼자 왔었고 저희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여기는 나는 아직도 이방인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느낀 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캐나다구나 확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집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간 그 첫날을 기준으로 좀 캐나다 삶에 대한 자세가 좀 많이 바뀌신 거네요. 네, 이제 여기도 나의 집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사면서 어떤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면 저는 실패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일 비쌀 때 사고 제일 비쌀 때 또 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을 따졌으면 사실 그때 집 사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처했던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그 집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 그것 때문에라도 존버가 가능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내가 필요한 스페이스가 이 집에 있느냐, 내가 가족들과 하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는데 행동 반경 안에 가능하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맞는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이 오르던 내리던 사실 상관없는 건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그 동네에 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존버가 가능하니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건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나의 삶의 공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또 어떻게 변해가고 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가고 좀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동산을 투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꼭 부동산을 투자할 필요 없이 내 집을 산다 딱 거기까지만 의미를 정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센셜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다고 봅니다. 오래오래 캐나다에 살 계획이 있다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제가 하는 말은 네. 어쨌건 부동산이 너무 부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야 모두가 어느 정도 원하는 곳에 살고 그게 좀 가능했으면 좋긴 해요. 새로운 두 분을 모시게 된 거지만 만약에 네. 캐나다 노트 유튜브를 계속 보셨다면 사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님이랑은 이제 콘도 컨텐츠 함께 했었고 케빈님이랑은 이제 첫집 구매 컨텐츠를 같이 했었는데 꼭 그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얘기 많이 나눠주실 거죠. 네, 너무나. 제가 그럼 열심히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